그러니까 사업주 대 사업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못 받아요. 똑같이 근무를 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가 완전 달라지죠. 최저시급 3,000원으로 약정하자. 우리는 힘들다. 넌 이걸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있고요. 실업 상태라는 게 근로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할 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죠. 근데 휴업급여는 산재 요양, 치료를 받기 위해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 근로할 능력이 없는 상태.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두 개를 동시에 받는 거는 안 돼요. 안녕하세요. 산재놈놈의 임준철 노무사입니다.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근로계약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비님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작성해 봤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얼마나 걸리시나요? 작성하실 때? 좀 꼼꼼히 안 봐서 좀 금방 적는 그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근로계약서를 이제 예전에는 몰라도 요즘에는 뭐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많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보통 작성을 해본 경험들은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근로계약서가 왜 중요한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근로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뭐 산재 뭐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노동 관련 법률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용자와 어떤 계약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값비싼 제품이나 뭐 부동산 계약, 뭐 차량을 구매할 때는 그래도 비교적 꼼꼼히 확인을 해요. 근데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아무래도 혼자 쭉 보면서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앞에 누군가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빨리 서명해라. 그러다 보면 앞에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월급이 얼마인지는 좀 봐요. 하지만 나머지는 대충 보고 서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로계약 뒤에가 뭘로 붙죠? 근로계약이죠, 계약. 아, 네. 네, 엄연히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거고, 사용자는 노동의 대가로 이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체결하는 계약이란 말이죠. 엄연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자체도 엄연한 처분문서입니다.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좀 쉽게 말하면 당사자 간 서명이 있죠. 그러면 반증이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있죠. 그대로 법률 행위의 존재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장, 뭐 제조업이라고 보면은 똑같은 용접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고 12만 원을 받기로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일을 하시고 이분은 시급이나 일당을 받기로 하는 게 아닌 똑같은 용접을 하시는데 이 철 구조물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그냥 건당 30만 원. 본인이 한 만큼 일의 완성의 대가로 가져가는 거고요. 똑같이 여기서 일을 하겠지만 이분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뭐 임금을 체불당하거나 퇴직금, 뭐 연차, 가장 중요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도 이분은 뭐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겠지만 도급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엄연한 사업주예요. 그러니까 사업주 대 사업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못 받아요. 똑같이 근무를 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냐 안 되냐가 완전 달라지죠. 본인이 인지를 하고 하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은 그냥 근로자로 일하는 줄 알고 가서 일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도급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산재처리나 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서면을 교부하라고 아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조건의 명시라고 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간단히 보면은 임금, 소정 근로시간, 연차 유급 휴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항에 보면은 이제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 주장하기 다르죠. 왜냐면 내가 돈을 못 받았는데 사업주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이분은 저와 대등하게 도급계약, 소사장 계약을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 분이다. 근로자분은 나는 아니다. 일당을 얼마 받기로 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명시해서 교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작성을 해야 될까요? 일하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출근하는 첫날 작성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해요. 작성을 좀 늦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거를 좀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가가지고 첫날 가서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은 바로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해요. 사실 사업주는 또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뭐 과태료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첫날 작성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벌금은 얼마일까요? 500만 원이요.
500만 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랑 과태료가 있는데 일반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도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는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당 뭐 300만 원 이상까지 나올 수 있어요. 생각보다 금액이 크다. 그래서 그만큼 근로계약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에 불합리한 그런 조건이 예. 있으면 하루 일당을 지각하면 다 토해내라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근로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다. 처분 문서기 때문에 당사자 간 의사가 있으면 반증이나 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대로 법률에 인정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있는데 엄연히 최저시급 3,000원으로 약정하자. 우리는 힘들다. 뭐 이럴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합의를 했고 넌 이걸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근로기준법 자체가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규정 중 당사자 간의 합의로도 변경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해요.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로자나 소비자, 임차인 등을 보호하는 법률들이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당사자 간에 그냥 자유의사에 맡겨버리면 최저임금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누가 지키겠어요? 안 줘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도 이 내용이 있긴 한데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중요한 포인트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한다. 그리고 이 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 올해 최저시급 기준으로 보면은 1030원이겠죠.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최저시급 못 줘서 8,000원을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8,000원으로 정한 이 부분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이죠. 8,000원으로 적은 건 무효로 해요. 1항에서. 그리고 2항에서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얼마죠? 최저임금법 기준으로 103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지각을 1시간 했는데 시급이 10,000원이에요. 7시간 일했으면 8시간 중에 1시간 못 받은 10,000원만 공제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임의로 다 공제한다는 것도 법에서 정한 조건에 미치지 못하죠. 그러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로 하는 거예요.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을 하시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까지는 다 인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합리하거나 말이 안 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는 다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럼 PD님, 근로계약서를 설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내용을 꼼꼼히 읽어봐야 그쵸, 꼼꼼히 봐야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진 않아요. 뭔가 앞에 있고 나는 일하러 온 첫날인데 이제 1항은 왜 1항이죠? 이건 뭐죠? 이건 무슨 의미로 쓰신 거죠? 이렇게 따지기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필수적으로 봐야 될 내용, 빠르게 캐치해야 될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을 하는 게 좋아요. 구두 계약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고 법에도 서면으로 교부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근데 요새 전자계약을 많이 하는데 전자계약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돼요. 이것도 근로조건 명시에 있기 때문에 임금, 근로시간, 뭐 근로장소, 업무 내용, 그리고 휴일, 휴가, 언제인지 이런 거. 근데 이건 대부분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기간이랑 수습기간 적용 여부는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확인을. 계약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퇴직금이 언제 발생하죠? 1년 그쵸, 1년이죠. 예를 들어 1월 3일 날 입사를 하셨다. 근로계약 종료 기간이 12월 31일로 돼 있어요. 퇴직금이 발생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고 하면은 근로계약 종료 기간을 반드시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수습 기간을 봐야 되는 이유는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에서도 다시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어요. 또 감액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습 기간이 명확히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금에서는 기본급이랑 뭐 초과 근무 수당, 뭐 야간 근로 수당 뭐 이런 게 좀 분할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금의 구성 항목들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공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지수포 마냥 임금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명 다 받아가서 나중에 쓰게 되면은 불합리한 조건으로 작성될 수 있기 때문에 공란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공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사본을 받아두셔야 됩니다. 사본에는 당연히 사업주의 서명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서명한 날짜도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인 조건이나 약속 같은 게 있는데 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웬만하면은 근로계약서 밑에 특약이라도 해서 한 줄이라도 적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런 게 없으면 나중에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정도 조건들을 봐도 사실 그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그 짧은 시간 내에 하기가 뭔가 쉽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작성하실 때 이 위와 같은 내용들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가 왜 중요한지 서명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노동 관련 이제 법률 분쟁이 발생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놈놈의 임준철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결정제도가 있긴 한데 거의 공익위원이 결정을 합니다. 사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협의가 안 돼요. 그럼 공익위원들은 뭘 기준으로 보통 결정을 할까요?